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1월 28일 대전 둔산경찰서 서장은 번쩍거리는 카메라 세대 앞에 서서 일주일 전인 1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건 대전 서구 탐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68세 여성 윤 씨가 살해되어 숨진 사건이었죠. 이게 처음에는 단순 강도로 인한 소행으로 여겼는데 수사 결과 용의자가 지목되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에요. 이날 경찰 브리핑에서는 아직 용의자에 대한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상 용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사망한 윤 씨의 아들, 당시 37세 이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유독 이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의 직업 때문이었죠. 이 씨는 수사와 형사 분야를 골고루 거치면서 베테랑 간부로 고속 승진한 경찰 간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동료들도, 아니 시민들도 정말 그 사람이 범인 맞아요?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요. 그는 어째서 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를 범인으로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이 씨는 어머니가 강도를 당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직접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날 이 씨는 뭘 했냐? 행적을 좀 살펴보면 전날 오후에 대전 갈마지구대에서 순경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넘은 23일 오전 0시 5분경에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약간 숨소리만 나고 바로 끊기더라고요. 그는 경찰의 직감으로 이상함을 느꼈고요. 즉시 어머니가 거주하는 탐방동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머니가 청테이프로 손과 발이 결박당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란 아들이 그걸 얼른 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자 어머니는 강도를 당했다. 근데 다행히 도둑 맞은 물건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살펴보니까 결박을 제외하곤 어머니한테 심각한 외상은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날은 어머니도 무서우실 테니 내가 옆에 함께 있겠다라면서 옆에서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어머니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전 6시 이 씨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찰 역시 비상에 걸려요. 왜냐면 대전 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어머니가 살해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직업적으로 이제 이 씨가 경찰이다 보니 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 경찰이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했죠. 수사팀과 순찰대를 통틀어 200명가량이 투입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윤 씨의 사인은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친 가혹한 폭행을 당한 듯 어머니 윤 씨는 늑골이 6대나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장기를 건드렸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의문을 품게 돼요. 아들 이 씨가 초반 조사를 받을 때 강도 상해를 당한 어머니의 피해 정도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미미했고 무엇보다 괜찮다라는 말도 하셨고 또 자기가 안정을 시켜드리려고 같이 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원래 날이 밝으면 바로 아내와 함께 신고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부검에서 드러났듯 지금 늑골이 6대나 부러졌다면 어머니가 정말 나 괜찮아 라고 넘어갈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윤 씨는 70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고요. 심지어 그렇게 오랜 경찰 생활을 했던 이 씨가 왜 이 강도 사건 또 어머니의 부상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바로 신고를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혹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 씨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평소에도 어머니가 자주 넘어지셔서 그런 상처인 줄 알았어요. 반응이 상당히 무덤덤해요. 하지만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현재 경찰 간부로 근무하는 그가 사건 현장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씨가 이미 현장을 말끔히 정리해둔 후더라고요. 아니, 강도가 들어서 폭력을 행사했고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왜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연한 걸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초기 경찰은 현장에 있던 어머니의 가방이 뒤집혀 있었다는 점, 또 이 씨가 야들이 어머니 가방 속에 있던 현금이 도난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또 어머니 소유의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이걸 토대로 사건을 단순 강도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죠. 특히나 아들에 의한 어떤 원한이나 계획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아파트 CCTV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상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사건 전날인 오후 11시 20분, 붉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계단으로 어머니 윤 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이요, 2분 뒤에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20분이 지나 밤 11시 49분경에 내려와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이 됐죠. 이 헬멧을 쓴 남성이 유독 수상했던 이유는 그가 흰 천에 쌓여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변 19곳 중에 거의 300대 이상의 방대한 CCTV 자료를 확보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동일한 수법의 전과자들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23명의 알리바이도 파헤쳤죠. 근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수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이 씨를 향한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CCTV 속의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이 이 사람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화면을 보고 있던 수사팀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헬멧을 쓴 남성의 걸음걸이에요. 이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는데, 아니 이게 자기 동료인 이 집 아들인 이 씨와 너무도 비슷한 겁니다. 심지어 이걸 누가 알아차렸냐? 그를 직속 상사로 모시고 있던 후배 경찰이었어요. 이 후배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걸음걸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그 모양새가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조용히 그가 이걸 다른 상관에게 알렸고, 그때부터 경찰은 사건 전후 이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씨가 주장한 대로 범행 시간 전에 그 대전의 갈마지구대에 가서 점검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퇴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1시간가량의 알리바이가 도저히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씨는 나 저기 무슨 아파트 공원 인근에서 산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구대를 나와서 그 산책로까지 가는 그 동선에 CCTV가 있을 거고 그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더라고요. 자, 이제 이 진술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요. 경찰이 그 동선을 꾸역꾸역 추적하면서 CCTV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씨가 어머니 전화를 받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기 직전인 12시 7분에요. 아니, 돌연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자기가 중간에 어딜 갔다는 진술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위급할지도 모르는데 음료수를 사 먹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짙어지던 그때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죠. 안방과 거실 그리고 옆방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4점의 족적이 있었는데요. 분석 맡겨봤더니 아니 이게 또 이 씨가 신던 등산화와 족적이 일치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서도 아들 이 씨의 지문이 검출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 씨는
아니 내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결박을 다 풀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 지문이 묻었을 수도 있고 내 족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그의 과거 행적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이었는데 그가 대전의 한 오토바이 센터에 가서 붉은색 헬멧을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헬멧. 이거 CCTV 속에 그 용의자가 쓰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에 찬 경찰이 그를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야,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그 헬멧 내가 친척한테 선물 주려고 산 건데 니네 왜 나를 의심하냐? 나는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제 여기서 수사관이 아니 그러면 그 샀다는 헬멧이 지금 어디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 범인이 하필 내가 산 헬멧과 비슷한 걸 썼기에 나도 의심을 받을까 봐 어디에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그의 진술을 믿는 동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피해자 추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소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 윤 씨가 스스로 복용한 게 아니라면 범인이 먹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 또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들 이 씨를 지목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결국 경찰의 강압적인 추궁에 이 씨가 무너졌어요. 그제서야 살인을 인정하긴 해요. 근데 이게 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데 이걸 들어봐야 합니다. 어머니 윤 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사채빚이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한 3개의 보험을 가입되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척추장애를 입을 경우 상해 보험금이 최대 6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채빚을 좀 갚고 싶은 마음에 아들한테 보험 사기를 제안했고 그걸 둘이서 함께 벌이다가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었죠. 아니 근데요, 이 씨가 또 이렇게 진술한 지 하루 만에 사실은 내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라고 진술을 바꾸게 돼요. 강도짓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게 그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아니 교통사고 척추장애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으면 됐지 왜 강도사건으로 위장을 했을까? 여기에 또 의문이 듭니다. 이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강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테랑 강력계 경찰이 다소 허술한 범행을 좀 계획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2천만 원 빚 때문에 어머니 목숨을 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실제로 이 씨가 어머니의 빚을 좀 여러 차례 갚아주고 또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혹시 어떤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 그걸 참다 못해 살해를 저지른 건 아닐까요? 자, 이 씨가 자백한 내용에 따라 전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씨는 낮에 헬멧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범행에 사용할 볼링공도 사요. 그리고 저녁 9시 반쯤 어머니 집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건네고 자기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터로 돌아갔죠. 저녁 11시경에 그 갈마 지구대에서 점검이 끝났고요. 그는 범행했을 옷을 챙겨서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이 씨는 가짜 범인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맞은편에다 차를 세워두고 11시 20분쯤 헬멧을 쓰고 계단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CCTV 속에서 헬멧을 쓴 남자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결박할 때 사용할 청테이프를 두고 온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청테이프 챙기고 7분 뒤인 오후 저녁 11시 27분경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죠. 당시 어머니는 수면제에 취해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 등 위로 무려 7.7kg에 달하는 그 볼링공을 7번이나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 장애를 입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현장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음료수 병 깨서 주변 흐트러 두고 또 가방을 뒤진 듯한 흔적 만들어 둡니다. 오후 11시 49분 어머니 휴대폰 챙겨서 급히 집을 빠져나왔죠.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단 20분 정도였고요. 이 씨는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7분 후에 대전 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원래 직장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2시 5분쯤에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있던 어머니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 수상한 전화를 받고 자기가 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어머니한테 이상한 전화가 온 척하고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편의점에 들려서 유유히 음료수를 사 먹었고요. 그가 집에 도착한 건 밤 12시 18분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잠시 기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옆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다가 오전에 이제 일어나 봤더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죠.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죽이게 됐다라는 사실을 감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도에 당한 것처럼 몰고 갔는데 결국 이게 이제 알리바이 공백,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증거, 또 CCTV의 행적 등으로 발목이 잡히게 된 상황이었죠. 실제로 기소가 된 이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모자가 채무로 인해 압박에 시달렸다는 건 확인됩니다. 아들은 약 3억 7천만 원, 어머니는 1억 7천만 원의 상당한 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도 모자가 함께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어머니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원래 계획은 아들이 볼링공을 떨어뜨려서 요추 골절 입고 장애 판정을 받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공이 허리 부근에 떨어지면서 늑골이 골절됩니다. 이걸 또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서 결국 그녀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러고 보니 이 모자가요, 이미 지난 2000년, 2001년, 2009년에도 3번에 걸쳐 뺑소니 사고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존속 상해치사, 그러니까 존속 살해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기소된 이 씨는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이제 간혹 금사파를 들으시다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오직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느냐? 그 목적은 보통 판사 앞에 서는 것보다 일반 시민 배심원들한테 가서 내 사정을 호소하면 어떤 그런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참작의 여지가 클 수도 있고 또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들어있죠. 그렇게 이 씨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그게 10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은 전원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집행유예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 씨의 죄질이 너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15년 성실히 일했고 초범이라는 점, 또 잘못을 깊이 후회하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징역 3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이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줘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초범이요? 초범, 물론 상해치사에는 초범이겠죠? 하지만 이미 3번이나 보험 사기를 친 전적은 왜 여기 안 들어가는 걸까요? 정말 아무리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친모가 죽었는데 거기에 분명 공헌한 부분이 있는데 3년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징역 3년이 확정된 이 씨는 결국 2014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승승장구. 하지만 이 모든 건 허울 좋은 껍데기였습니다.
아니 무슨 경찰이 뺑소니를 일으켜요. 이게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머니까지 죽이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야 심판을 받았고요. 그것도 고작 3년.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니 경찰을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믿겠냐라는 불신이 생겼고 동시에 경찰 조직의 자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문득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이 씨가 이제 출소를 했을 거고 그러면 경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 전과가 있는 사람이 경찰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은 한 몇 년 의료 행위 중지하다가 결국 돌아가잖아요. 그럼 경찰도 그런 거 아닌가 좀 궁금해집니다. 불명예스러운 퇴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경찰 공권력에 대해 믿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9월 20일, 이날은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연휴에 들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경찰관들인데요. 왜 유독 연휴를 즐기지 못하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찾잖아요. 그만큼 빈집털이 강도 범죄의 위험도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명절 치안 종합 대책을 세웠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대비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순찰도 더 강화됐죠. 전주 북부경찰서 금암 2 파출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밤 12시 50분쯤이었죠. 이창희 경사를 비롯한 2명의 경찰관은 순찰을 다 마치고 파출소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평소라면 열려 있어야 할 파출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안에 근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잠깐 화장실에 갔나? 이때 이 경사는 다른 대원에게 파출소 뒷문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끔찍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책상 옆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 파출소 소속 54살의 백선기 경사. 너무 놀란 동료 이 경사가 달려가서 지혈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슴과 목 등등 6군데 흉기에 찔려 있었어요. 그리고 백 경사의 손바닥에 방어흔이 다수 남아 있었죠. 범인에 맞서다가 저항한 흔적입니다. 게다가요, 백 경사가 평소 허리춤에 소지했던 389경 권총과 실탄 4발, 또 공포탄 1발이 함께 사라진 상태였어요. 사건 당시에 그는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연휴라 다들 떠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다른 2대원은 순찰을 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혼자 있는 와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과 관통상이었어요. 이후 백 경사의 장례는 동료들의 참담한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근무지에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백 경사. 그의 영정 앞에서요, 동료들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당한 거잖아요. 여기에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공권력이 살해당했다라는 우려까지 등장합니다. 특히나 권총도 사라졌어요? 그럼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 시내 곳곳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죠. 전북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때 수사관은 먼저 범행에 쓰인 흉기 그리고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파출소 그 인근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변 도로, 하수구, 인근 건물의 옥상까지 뒤졌지만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추가로 현장에 정밀 감식을 진행했는데 파출소 내에서만 30여 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일하는 직원들 것으로 확인됐어요. 뭔가 잘 풀리지가 않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파출소에 CCTV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쩜 이래. 하필 그날 기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녹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약간 캠코더 형식으로 녹화하는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녹화되더라도 또 화질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아예 이렇게 종종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CCTV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자, 다음으로 경찰은 범인이 왜 그를 죽였을까? 이 살해 동기를 추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원한에 의한 살인 아니야? 보통 경찰관은요, 단속을 하고 또 체포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찰을 빚게 되는데 이때 좀 불만을 품고 원한을 가진 자가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백계 형사가 관여했던 사건에서 그런 인물들 또는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까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막 추려냈어요. 뿐만 아니라 백계 형사의 휴대폰, 집전화 이용 내역, 또 심지어 파출소에 들어온 신고 전화까지 발신지 모두 추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주변에 사는 전과자, 불량배, 정신 이상자까지 총 300여 명을 용의선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료 경찰을 죽인 이 범인을 잡으려고 다들 밤낮 안 가리고 수사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력한 한 명이 등장합니다. 파출소 인근에 있는 한 원룸에 살던 20대 남성이에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이 남자가 이제 좀 가능성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방문을 해보니까 혈흔이 묻은 바지와 부러진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근데 아니요. 그는 사건 당일 이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맘대로 용의자입니다, 범인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아요. 이 사건이 슬슬 장기화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서둘러 현상금 1,000만 원 내걸고 제보를 기다렸죠. 그렇게 약 10건의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래서 현상금 바로 2,000만 원 올리고 또 초기 수사 방향과 달리 계획적인 범죄,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 아닌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당시 전북경찰서도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면서 수사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죠. 특별수사본부 설치됐고 정말 온갖 시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결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약 4개월이 지난 2003년 1월 15일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됩니다. 각각 조 씨와 박 씨, 김 씨였어요. 얘네들은 음식을 훔친 절도 혐의,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뭐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거리를 떠도는 일명 가출팸이었죠. 그런데 얘네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과거 백경사에게 교통 단속을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집요하게 이걸 파고들었죠. 그러자 끝내 3명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건 발생 123일 만의 일이었어요. 자, 자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22일 이들 무리는 전주 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가 마침 길에 있던 백경사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압류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 19일 밤 세 사람은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금암 2파출소로 향하게 되죠. 미리 세워둔 작전은 먼저 한 명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백경사의 시선을 좀 끄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담을 넘어서 파출소에 묶여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3명이니까 나머지 한 명은 길 건너에서 망을 보고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복병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오토바이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이 오토바이가 못 가져간 거 아니야? 결국 세 사람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고 직접 파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은 이들에게 매우 유리했어요. 그날따라 파출소에 있던 건 단 한 명, 백경사뿐이었기 때문이죠. 곧이어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용의자 중 한 명이 격분했고 미리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서 바로 백경사를 찌르게 됩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지자 이 세 무리가 권총을 탈취해서 도주했다라는 게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까지 파악한 후에 우리가 마침내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라고 기뻐하며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의자들이 그때 쓴 범행 흉기 그리고 훔친 권총 어디다 숨겼냐 그랬더니 파출소 인근에 있는 건지산이다 여길 지목했어요. 그래서 경찰 인력 만여 명이 동원돼서 이 일대를 쥐잡듯이 뒤졌죠. 중요한 증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흉기나 권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형법상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한들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성립됩니다. 아니 자백을 했는데 왜 흉기가 없지?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진술이 머리를 치게 됩니다. 2003년 1월 24일인데 현장 검증을 모두 마친 용의자들이 돌연 사실요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한 거예요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간 경찰이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래요.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실상이 밝혀진 거죠. 체포가 되고 나서 전주 덕진경찰서 4층 체력단련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먹과 걸레자루로 막 얼굴, 발바닥, 몸 곳곳 다 얻어맞았대요. 20시간 넘게 잠도 안 재우고 또 막 기합 주면서 제대로 안 하면 막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버티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만든 후에야 결국 세 사람은 네,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살인범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하는 대로 그냥 들으셨겠지만 앞서 범인들이 공개되고 나서 일각에서는 이거 맞아? 하고 좀 의아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 오토바이를 찾고 싶어하는 그 일념은 이해해. 근데 이미 4개월이나 뺏겨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왜 찾으러 왔을까? 게다가 처음부터 백경사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음식 절도를 한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뜸 살인을 고백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오토바이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백경사의 권총까지 가져갔을까? 이게 이상했어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2003년 2월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수사본부장을 소환해요. 동시에 그간의 수사 기록, 또 덕진경찰서 소속 의경들의 진술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무리 3명 중 조 씨와 박 씨만 절도 혐의로 2개월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상황이에요. 무고한 사람들 몰아갔고요. 당연히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료 죽인 놈 찾겠다는 데만 급급해서 제대로 증거도 없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용의자 중에 조 씨의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IQ도 54였을 만큼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는 애들한테 막 그냥 떠민 거죠. 아니 경찰관님, 이러면 당신 동료를 죽인 진짜 범인은 풀어준 거예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당시의 수사팀은 가혹행위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용의자들의 부모까지 입회한 상태로 진술을 받은 거라고 억울함을 표했죠. 결국 가혹행위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가 이미 이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였어요. 더 이상의 재수사 힘들었고 결국 백선기 경사의 피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정말. 이런 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묻힌 건 아니었어요. 추후 범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거에 따르면 앞서 이게 단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건 계획범죄의 정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게 돼요. 현장에 증거도 남기지 않았고
또 경찰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정확히 노린 것에 주목한 겁니다. 보통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파출소였는데 범인은 냅다 도망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총기까지 챙겨갔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 범행의 목적이 그 총기가 아니었느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말이 되죠. 근데 과거 수사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갑자기 시간이 훅 흘렀죠?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경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죠.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 범인이 그를 죽였고 그때 훔친 총을 자기가 넘겨받고 숨겨줬다라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때 제보자는 그 증거로 권총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즉각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그 편지에 적혀있는 장소로 갔어요. 거기는 곧 철거를 앞둔 울산의 모 숙박업소였죠. 그리고 거기 천장에서 21년 전에 사라졌던 그 문제의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해냅니다. 빠르게 총기 번호를 조회한 결과 백 경사가 피살 당시 가지고 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간 미제로 빠져있던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즉각 모든 화살은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인물에게 쏠리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놀랍게도요. 그는 바로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미 그 범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지목한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은 그때 그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정학이었습니다. 그 또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참고로요, 그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요, 2001년 12월 21일에 벌어졌는데 공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은행 직원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3억 원을 훔쳐서 도주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요, 백경사 사건보다 9개월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쓴 총이 백경사한테 가져간 총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건 다른 경찰에게 탈취한 총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왜 21년이 지난 지금 와서야 미제 사건의 범인을 지목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이승만이 이정학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배신감과 복수심에 숨겨왔던 비밀을 말한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역시 오랜 기간 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범인 이승만이 잡히는데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학이 공범을 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승만은 그 사람에 대한 강한 배신감, 분노가 들었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약속했는데, 네가 먼저 배신했냐? 이제 이런 말을 토해내요. 그리고 결국 재판에서 자기는 무기징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라는 마음에 공범의 또 다른 범행을 폭로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백이 끝이 아니죠. 정확하게 범인을 가려내고 또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은 백경사를 습격한 게 이정학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그에게 혐의를 더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뭐 그렇게 성립이 될까요? 이정학이 전면 부인해요. 사실상 20년 이상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지금 와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재수사에는 강력계 미제팀,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계 47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고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뜻밖의 자백으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하지만 아직 그 미제 사건 파일을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증거와 또 확실한 자백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사건, 이거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사실 근데 증거 부족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좀 미지수예요. 그래도 오늘 사건에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경찰이 가출팸 3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동료가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경찰관 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 사건이라 시간 많이 지났고 지금은 이러지 않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그 권리를 올바르게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